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자, 2022년 7월 16일에 시행한 군무원 9급 국어에 대한 총평 및 상세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특강을 하면서 이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제 비율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 3년치의 출제 비율을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외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다른 직렬들의 시험의 비율과 추이를 보면 우리가 각 영역별로 출제될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한번 그럼 제가 잘 예측을 했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바로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마무리 전략 하면서 어떤 부분에 힘을 쓰셔라 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근본 없지 않냐.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어문 규정과 이론 문법에 대해서는 어떨 땐 이론 문법이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어문 규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문법 규정 이렇게 더해보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해봤을 때 예전에 이제 2019년에 보면은 15문제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20년에 보면 12문제가 나왔다가 2021년에 몇 개가 나왔다? 10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어떤 추세다?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문법 규정은 공무원 쪽에서도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에 뭐가 늘어나고 있느냐? 비문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문학이 2년 동안 6문제가 나왔지만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디서 줄여야 늘어나겠어요? 문법 규정에서 줄여야 비문학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여기서 2문제 정도 덜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문법 규정은 이제 합쳐서 8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와도 10개고 8개 정도 예상을 한다. 그 다음에 비문학은 2문제 정도 늘어나서 몇 문제 정도? 8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퐁당거렸지만 그래도 6문제 정도는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휘 한자 문제를 늘리려고 하면 한 문제 정도 성어 병합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부분 역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요즘에 공무원 쪽도 어휘가 강세거든요. 그래서 3문제보단 더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4개 요 정도 예상을 한다. 그래서 3, 4문제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도 심판 받아야 되죠? 저도 심판 받아야 돼. 자, 저는 그래도 떳떳해요. 이 정도면 괜찮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험 전에 이렇게 영역별로 개수 정도 이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세팅했다. 그래서 군무원 화제의 모의고사라고 해서 10회분의 모의고사를 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비율대로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문법 규정은 8개 나올 것 같다 그랬고 비문학은 8개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으며, 자, 올해 2022년 이러했습니다. 자, 2022년 어땠다고 올려볼게요. 8문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문법 규정 8개 나올 거다. 딱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2문제 정도 늘어날 것이다. 딱 맞았어요. 그래서 화법까지 합쳐서 딱 8개 나왔죠. 여기서 정말 출제 비율 적중률 정말 찌얼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 문학 이렇게 안 나올 줄 몰랐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따지고 싶어요. 문학 이렇게 안 낼 거야? 그죠? 지금 문학 문제 딱 4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예측보다 2문제 적게 나오고, 이 문제가 어디에 갖다 붙었을까? 어휘 한자 쪽에. 한자 성어 쪽에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 2개 더 나온 거죠. 5개 나왔으니까. 그래서 문학 문제가 좀 적게 나오고, 그래서 군무원 대비를 하면서 막 문학 대비도 하고, 문학사도 원래 자주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학사도 막 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생색이 안 나는 시험지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학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어휘 한자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도망을 다녔을 때 피해가 아주 컸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문제 막 같이 욱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5문제 어휘 한자 문제 낸 거 그 자체를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뭐 군무원이 뭐 어휘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 문제에 나온 어휘 한자들이 좀 상용 한자어 그리고 조금 굉장히 익숙한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 교양인이든 아니면은 나중에 행정 업무를 할 때든 보탬이 되는 그런 한자어들이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 예측보다 2개 더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3개 정도는 괜찮았어. 문제가 정상적이야. 그런데 2문제가 사실 좀 욕먹어 싸다 싶은 2문제가 있었으니 자, 그 2문제를 딱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랑 의견 똑같으실걸요? 이런 문제를 내야 됩니까? 왜 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을 뽑고 싶으면 차라리 비문학을 10개 내지. 아니면은 문법 규정 부분에서 조금 공부를 치열하게 한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거를 내든가 맞춤법을 내든가 근데 이런다고 싶은 문제 2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오답률도 아주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문제 번호 13번. 13번 문제 뭐예요?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어 한자 구별 문제죠. 근데 이 고유어 한자 구별 문제를 굳이 2개를 냈단 말이야. 예, 2개를 냈어. 하나 더 있어 뒤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강사를 믿고 그 강사의 커리를 잘 따라가면 맞을 수 있다. 뭐 생색을 내자는 건 아니야. 생색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군무원 화제의 모의고사 딱 10개 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어들을 냈는데 거기 아수라장이 있었어요. 근데 딱 정답이었던 거야, 아수라장이. 그럼 아수라장이 4글자가 다 한자였던 걸 알잖아요. 성어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러니 아수라장은 몽땅 한자를 알았으면 이 문제는 살았을 거야. 2개 중에 진짜 지엽적이다 라는 문제 2개 중에 하나는 모의고사 10회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운이 좋았다. 맞았다면. 자, 그 다음에 이건 제 문법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뭐 제가 잘나서 맞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기출이에요. 그래서 공무원 기출에서 어느 정도 범주를 봤다면 고자질도 보셨을 거예요. 고자질이 혼종어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고자질 부분은 알았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고유어와 외래어의 구별, 한자어의 구별 하나 더 있었죠. 24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암기 위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실효성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굳이 2개나 냈어야 되나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자를 내더라도 우리가 진짜 공직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필요한 혹은 우리가 독해 어휘력에 어떤 지배력이 있는 그런 어휘를 내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고유어계 한자어계 문제를 2개나 낸 거는 좀 많이 아쉽죠. 예. 자, 어때요? 조금 후련해요? 근데 이건 진짜야. 그쵸? 뭐 이 유형을 2개씩이나 내냐고.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러면 욕만 하고 말 거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문제였냐? 잘 봅시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래 글에서 밑줄 친 단어들 중에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저 중생과 자비는 알아야 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우리 문법 규정 알고리즘에도 보면 문법 알고리즘에 보면 고유어 외래어 구별이 언어와 국어 첫 단원에 있어요. 거기에 중생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중생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인간과 짐승을 묶어서 이야기하던 말인데 그게 분화가 돼서 지금은 중생은 사람만을 뜻하고 짐승이라고 말해야 동물이다. 그러면서 중생이라는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그게 우리 문법 알고리즘에 있지만 그게 첫 주에 하는 거야. 첫 주에. 그래서 중생이 한자인 건 알았어야 돼. 대중할 때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자비로운 요거는 우리가 높임법과 언어 예절 배울 때 호칭어 할 때요. 어머니에 대한 호칭어에 대해서 자애로울 자자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애롭다, 자비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자애로울 자 하면서 자비가 한자인 건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중생과 자비는 쉽게 지울 수 있으셨어야 해요. 자, 그러면 1, 2번이 남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럼 이게 25%는 아니잖아. 50%가 된 거야 벌써 찍기를 해도. 이때 동량과 구걸 중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고유어다 할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한자의 속성 낮자죠. 낮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말을 만들죠.
그럼 각각의 나자가 다른 말을 만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을 거린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그러면 구걸, 거린 하면 이거 한자겠네. 이렇게 갈 수 있거든. 근데 동량 가지고 해봐. 뭐 할 수 있어? 그러니 요 중에서는 지금의 추론을 통해서 답안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총평이 좀 비범하죠? 그래서 이미 지난 시험이지만 여러분들의 제가 복장을 뒤집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눌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지난 시험에 대해서 후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시험 대비를 할 사람들이 눌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 군무원 시험 막 지엽적이야. 좀 합리성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나와. 그러면 욕하고 말 거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험지를 욕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시험지를 만나도 합격하는 게 합격자다. 여러분, 이 시험은 경쟁 시험이에요. 나만 이상한 시험지를 받는 게 아니야. 경쟁자들이 다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맞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시험지가 나빠서 내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문제를 함께 욕하고 시작한 것 같지만 두 문제도 살아날 구멍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합리적인 범위에서 출제된 나머지 문제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에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범주의 띄어쓰기의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이런 건 합성어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난주는 합성어, 이번 주는 띄어쓰기,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지난봄, 지난여름, 지난가을, 지난겨울 다 합성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딸도 만날 겸 하면 용언의 관형 사용이 수식을 해주는 의존명사 겸. 자, 그 다음에 여행도 할 겸. 여러분, 이럴 때 뭐뭐 할 겸 하면 겸사겸사라는 의미인데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물 셀 틈 없이, 여러분 이건 몰랐다면 이제 외우면 돼요. 이건 관습적인 표현으로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셀 틈이 없다라는 말이었겠지. 근데 이거를 관용적으로 자주 쓰다 보면 융합 합성어가 돼서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벽하게,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합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사과들 중에서 좀 더 큰 것을 주세요. 제가 매년 개정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도 정리를 모두의 약점 특강에서 해드리고, 그리고 개정 특강 때 이 관련 조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부분은 뭐에 대한 거냐면, 단음절 한 글자짜리의 단어가 연달아 3개 이상 나올 때, 그때는 모두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게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3번은 무슨 상태? 허용 상태입니다. 자, 무슨 조항이라고요? 자, 단음절의 단어가 3개 이상 연달아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는커녕은 조사예요. 자, 이거는 일행직 기출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 한 권 풀었으면 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이론문법이죠. 자, 형태론입니다. 다음 중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 파생법이라는 게 뭐예요? 접사를 붙여서 파생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필수 접사를 좀 암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모든 선생님들의 문법서에는 필수 접사표가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사와 접사, 동사와 접사, 형용사와 접사, 부사와 접사, 관형사와 접사, 이렇게 특정 품사를 만드는 접사들은 꼭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 답다, 스럽다, 뭐 롭다, 럽다, 자, 이런 것들. 스럽다. 자, 그러면 자, 답다, 스럽다는 뭘 만들어준다?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형용사와 접사예요. 그리고 하다는 동사를 만들 때도 있고
형용사를 만들 때도 있는 접사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그러면 동사 되고요. 순수하다 이럴 때는 형용사가 됩니다. 중요한 건 형용사와 접사임을 알아보는 는. 자, 그러면 뭘 알았어야 돼요? 형태론 공부할 때 지배적 접사 쪽 공부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적 접사와 결합해서 교육자, 탐, 순수 같은 명사 어근에 이런 형용사와 접사가 결합해서 형용사가 탄생한 거죠. 파생어. 자, 그러면 여기에 살펴보다, 살피어 보다야. 살피어 보다. 그러면 살피다와 보다가 결합이 될 때 연결어미를 가지고 결합을 했으니 통사적인 합성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합성어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성어 어렵지 않았어. 요 정도는. 게다가 도금도 줬어. 예, 자, 그러면 이 성어 부분은 필수 성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사한 것만 잘 봤으면 보셨을 성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견강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자, 여기서 견강부에 하지 말고 타당한 논거로 반박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하여. 여러분 여기에 동물이 둘이 나와요. 호랑이랑 소. 호랑이처럼 쳐다보고 소처럼 걸어가서. 제가 이제 매년 백일기도라고 모의고사 하는데 그때 이제 아침 멘트로 호시오보 했어요. 호랑이처럼 합격을 노려보면서 차근차근 가라고. 자, 이게 뭐 느려서 답답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 어떤 열망으로 지치지 않고 또박또박 가는 그 우직한 자세,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그는 언제나 호시우보하여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아주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부로 도청도설에 현혹되어 주책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자, 이럴 때 청이랑 설을 보세요. 듣다, 말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남들의 말에, 길바닥에 있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4번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재. 여러분 전화위복은 재앙을 복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재앙이에요? 이겼는데? 그쵸.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이 마모, 뭐 연마, 절차탕마, 마비 보고 이 문제도 지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할게요. 왜냐면 저는 이거 어휘한자 알고리즘 할 때도 여러분 마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말마자랑 절차탕마의 갈마자. 그래서 성어 4개에서 3개는 말마자인데 혼자 갈마자여가지고 답이었던 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일행직에 나왔던 기출이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했을 만한 어떤 문제예요. 그래서 말맞자랑 갈맞자를 구별해라 그러면서 절차탕마 얘는 말맞자가 아니라 갈맞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를 낼 때도 그래서 말마랑 갈마 나오는 거 호랑이랑 여호, 호랑이호 여호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을 몇 번 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모 갈리는 거야. 절차탕마 갈고 닦는 거지. 연마하다 이것도 갈고 닦아서 실력을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의미로 따져봐도 갈다, 갈고 닦다 라는 뜻을 유사하다 라고 묶어서라도 배제하셔서 답을 4번 도달하셨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4번 답이 뭐예요? 마비죠. 물론 이게 말맞자는 아니야. 절이다 맞자인데 이 글자 몰랐을 수도 있어. 그래도 여기 1, 2, 3을 알았어야 돼. 1, 2, 3은 다 어떤 필수 기출에 있었던 성어들이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절일 맞자를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부수가요. 이 부수가 병질 엄자예요. 병 이름에 붙어요. 그래서 마비라고 할 때 이 맞자는 병이야. 발이 저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5번입니다. 띄어쓰게요. 자, 여기서 한 번이라는 것도 제가 모주의 약점 특강에 넣었던 단어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압축서에도 있고 모두 약점 특강에서도 하고 다 한 번씩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한 번이 띄었을 땐 정말 한 번, 2번, 3번, 4번 이거를 어떤 기회나 횟수를 양적으로 세는 개념이고 야 어디 한번 덤벼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관습적으로 의미를 가져서 합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정말 1회라는 뜻이죠. 그러니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덤벼봐 이럴 때 의미랑 다르죠. 한 번은
내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어. 자, 여러분 이게 한 번은 이거는 언젠가 지난 어떤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녀석 울음소리 한 번 크네. 이게 한 번 울었다는 게 아니라 어이구 그냥 엄청나게 크다라고 강조할 때 쓴 거죠. 그 다음에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어디 해볼까 할 때 이거는 한번 시도해볼까 이런 뜻이라서 1회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붙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일 때랑 관습적인 의미를 가져서 합성이 된 상태랑 요걸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6번, 7번 세트. 제가 그 마무리 특강에 대해서 유튜브 그거 찍을 때 마무리 전략 아까처럼 출제 비율 알려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측하면서 세트형의 문제가 3개, 많으면 4개. 예,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2개는 나올 거다. 그래서 세트가 적어도 2개, 많으면 4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세트 자체도 문제가 막 주렁주렁 수능처럼 달릴 수는 없고 이렇게 끽해봤자 2개다. 맞죠? 예, 그 정도의 세트 문제.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법원직처럼 갑자기 세트로 다 막 처바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뭔가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좀 점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트는 많이 나와도 4개, 적게 나오면 2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가 모고에서 세트 2개씩 넣었잖아요. 그죠? 예, 최소. 자, 그러면 우리 세트 문제 보겠습니다. 세트 문제 푸는 법도 모의고사에서 해드렸는데 자, 세트 문제는 먼저 발문부터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6, 7번을 먼저 보면 6번 다음 중 위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글쓴이의 성격. 그럼 우리가 이게 주제일지 내용 일치일지 일반 추론일지 사실은 좀 봐야 하는데 선지의 스타일을 보면 바로 나와요. 이게 어떤 태도를 가진 인간이냐 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글을 읽고 주장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주장이 어떤 태도를 띠는가를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6번과 7번이 각각의 문제 같지만 문제 푸는 공정상 어차피 한 번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왜냐? 7번은 위 글의 구성 방식이라고 하고 주제가 어디에 배치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자, 그래서 두괄식, 뭐 비괄식, 뭐 양괄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말이 주제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2문제 모두 다 해야 될 일은 주제 찾기입니다. 주제를 찾아야 글쓴이의 태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찾아야 주제 위치를 알죠. 예, 자,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요약적인 펜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끊고. 자, 그러면 인류는 아니면 뭔데? 가장자리래. 이게 무슨 소리야? 더 읽어야겠지? 자, 그러면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연의 우연한 산물일 뿐이야. 자,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리하자.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는 가장자리고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인류의 가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서두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더 우월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뭐 만물이 평등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막 속단하지 말고 먼저 결정하지 마. 좀 더 봐요. 뒤를 보면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갑자기? 자, 여러분 여기 앞부분까지는 인류가 더 잘난 게 없댔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자연은 짱이래. 그럼 더 읽어봐야겠죠. 너 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니? 그러면서 자연은 한없이 아름답고 자비롭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막 어머니 하고 부른다요. 자, 왜 풍요로우니까 저기서 먹을 거 다 나오니까. 자, 자연은 무한히 조용하면서도 생기에 넘치고 무한히 소박하면서도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의 엄마이자 그것 자체이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런 느낌이 든 거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정이 넘치는 애네. 뭔가 좀 건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얘 좀 감정 과잉인데?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 아, 그래서 막 낭만주의자를 고르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아, 주제부터 골라야지 이 사람의 문체를 보지 말고, 문체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체로 이 사람의 성향을 알아채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말하는 주제를 보라고. 예. 자, 더 보세요. 왜 이렇게 그런 감정이 많은데 뭐에 대해서 감정이 많아? 아,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경도되어 있죠. 경도되어 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찬하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지. 자, 그럼 더 볼게요.
고향이자 거처이며 일터이자 휴식처이고 행복의 둥지이며 영혼을 가진 인간이 태어났던 땅이기 때문이다. 자, 제가 독해 알고리즘에서 요약할 때 뭐라 그래요? 지나치게 열거하면 펜터치 막 다 하지 말랬죠. 자, 그럼 보죠. 자연은 모든 존재인 터전인 동시에 원리고 그것들의 궁극적인 의미고 그리고 자체의 활기, 존재 자체 아름다움의 표상, 또한 배워야 될 진리, 그 다음에 도덕적, 실용적 규범의 지침, 길. 와, 언제 끝나냐? 그쵸? 그래서 자연에 대해 자연의 가치와 그것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열거를 쫙 했어. 그러면 이 열거가 끝나고 이거를 이렇게 싹 마무리해주는 말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까요? 그래서 자연에 우리가 감사하고 보존하자고 했어.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서두에서는 인간이 더 잘난 게 없어 라고 했고 자연 너무 좋아 한 다음에 자연에 감사하고 보존하라고 인간 깝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주제가 뭐예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더 잘나지 않았으니까 자, 뭐 하자? 자연에 감사하고 자연을 보존하자 인 거죠. 그러면 주제가 어디예요? 여기. 예, 그래서 마지막 부분 여기. 그럼 주제가 어디에 있는 거야? 꼬리미, 미괄.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글에서 글쓴이는 어떤 생각을 가진 자? 자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연주의자. 그래서 답은 2번, 3번 요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막 글을 읽다가 1번 이렇게 한 분들은 문체를 본 거예요. 주제를 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글을 읽고 추론한 락항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군무원 화제에 모의고사 한 사람들 그거 풀면서 저한테 자꾸 질문했죠. 선생님 진짜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고요? 제가 군무원 화제 모의고사에도 일행직 화제 모의고사에 들어간 것처럼 2문제 정도씩 추론을 넣었어요. 예. 그리고 빈칸 추론도 넣고 그래서 막 예전 기출들만 풀면 막 내용일치, 전개방식 막 어려워봤자 배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니라고 하셔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일행직들 9급들도 추론 문제 나오는 판에 그럼 여러분들은 안 나올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대비하셔야 된다. 독해 알고리즘도 되도록 끝 패턴까지 다 푸시고 화법 작문도 준비하시고 화법 나왔잖아. 동의 경률. 예, 그래서 일행직 독해든 군무원 독해든 독해 공부할 거 다 해야지. 모든 유형을. 예. 자, 그럼 추론 문제인데 긍정 발문이에요? 부정 발문이에요? 부정 발문이죠. 사실 내용 일치 문제면 제가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추론은 지문에 있는 문장과 선지에 있는 문장이 완벽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면 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 선생님, 글이 너무 개 같아요. 아, 나 이거 해설 영상 찍으면서 이런 얘기 해도 돼? 아, 진짜 개 같다고 생각했대.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 내 좀 편 들어줄까? 글이 예쁘진 않아. 문장이 좀 더럽긴 해. 예, 맞죠? 예, 그래서 문장이 깔끔하진 않아. 뭐 이렇게 했던 얘기 다시 하고 말 바꿔서 다시 하고 뭐 이래가지고 글이 되게 아름다운 글은 아니야. 예, 그래도 찰떡같이 읽어야지 뭐 어쩔 것이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 엿 나만 먹나? 아, 모두 함께 먹는 엿이야. 뭐 글이 엿 같으면 같이 먹는 엿이지 뭐. 뭔지 알겠죠? 자, 그럼 봅니다. 자, 락항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이것까지만 읽어도 어떡해 나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상태였대. 그 심정 알아요. 그럼 내년에도 그럴 거야? 예, 앞으로 다가올 시험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문제 풀 때 어떤 디테일을 선지해서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 펜터치가 추론 문제나 내용일치 문제일 때 그럴 때는 지문을 먼저 볼 때는 자,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선지를 만들까를 생각을 하면서 요약적 펜터치가 아니라 정보를 산발적으로 두고 정리를 해야 돼. 빨리 찾을 수 있게.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락항에 의하면 어차피 누구의 생각을 물어볼 거지? 락항. 자, 락항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에 무슨 단계? 그럼 사회화 과정은 아니잖아. 거울 단계에서. 그럼 이따가 거울 단계가 만약에 선지에 나오면 찾아야 되니까 안 나왔지만. 자, 그 다음 자기와 자기 영상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그러면 새로운 타인이 아버지야.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3자 관계. 이거 말을 또 뭐라 그래요? 즉.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즉 좀 그만해. 그죠? 그래서 글이 개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럼 사실 A 이퀄 B일 때 계속 칠 필요는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이 하나. 어떤 관계? 상징적 관계에 밑줄을 긋는 거죠. 자, 그래서 거울 단계에서 뭐가 형성돼요? 바로 상징적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린 봤어요. 상징적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누구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같은 거. 큰 타자, 센 타자가 들어와 줘야 돼. 아, 그래야 뭐가 생겨? 상징적 관계가 생겨. 아버지, 힘센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뭐가 안 생겨? 상징적 관계가 안 생겨. 자, 됐어요.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건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다. 뭐가? 그 질서가. 그 질서가 뭔데요? 상징적인 관계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질서 구조는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니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 없어?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이 구조에 쓸려 들어가서 그냥 기능을 하는 나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의식도 못할 때. 여러분 의식의 반대가 뭐예요? 무의식이죠? 그러니 구조에 종속되는 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구조란 구조. 자,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인간 문화의 바닥, 기저, 기반, 바닥 그 밑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바로 구조의 지배를 받아요.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구조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락항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건 다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사실은 일반적인 독해 수준에서는 긴장 상태에선 더 못 읽어요. 맞죠? 이걸 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시험 날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긴장하면 이 정도 읽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문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선지로 가서 OX를 때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OX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 보류하고 나머지 파트를 읽는, 즉 나눠 읽게 하세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억지로 지문을 내 머릿속에 쑤셔박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차피 주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삼킬 필요가 없어. 자, 한꺼번에 삼키지 말고 1번부터 봐봐. 주체의 무의식은, 그래, 주체는 무의식적이라고 했어.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이 돼요. 자, 이미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도 구조의 지배를 받아요. 맞죠? 맞아. 참이니까 거리가 먼 거 찾기니까 넌 맞으니까 꺼져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주체의 의식적인 사유와 주체가 의식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 여러분 락항에 의하면 주체는 뭐예요? 무의식적 주체예요. 그럼 주체에게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락항의 생각이랑 안 맞죠? 너 이상하다. 락항 생각이랑 다른 것 같다. 자, 그래서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고? 그럼 이거는 주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문화 창조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글에서 락항은 그냥 인간은 인간 문화 속에, 구조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 거리가 먼 것 답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문을 다 읽지 않았어요. 지문을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뒤에서 입장을 번복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뒤를 읽기는 해야 돼. 답 나왔다고 뒷부분을 안 읽으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표현이 거칠어서 대강 푸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자, 뒷부분까지 끝까지 읽고 번복하지 않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락항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락항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 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선지에서 힐끔 봤지만 데카르트가 얘기하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 데카르트랑 락항은 입장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 자, 그다음. 자, 여기서 락항은 무의식이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인간은 결국에 무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결국 타자로부터 발원돼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연유에서 이런 까닭으로 인간의 욕망은 결국 타자의 욕망입니다. 어디선가 주입받은 욕망이에요. 자, 뒤에 보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예. 자, 그럼 펜터치 이 정도로 하고 3, 4번 보겠습니다. 대중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지. 여러분 광고는 나에게 있어서 뭐예요? 타자. 광고가 저거 사래. 살까? 사고 싶다. 이거 봐봐. 타자의 지배 받았지? 맞는 말이야. 락항도 그렇게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그랬는데 락항 입장에서 이 말은 틀린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 문학 문제입니다. 정말 문학 너무 조금 나와서 섭섭해요. 그죠? 근데 이제 문학 열심히 안 한 분들은 오히려 열심히 안 했으면 얘도 틀렸겠지? 열심히 안 했다고 득을 받다 볼 순 없어. 예, 왜냐하면 문제 수는 적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 게다가 되게 뻔하니 교과서나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공무원 기출에 반복적으로 나온 작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좀 어느 정도 낯설 만한 작품을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낯선 문학 분석 알고리즘에 맞춰서 제가 매뉴얼 분석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태도를 추출할 수 있게 읽어볼게요. 난 이 시를 몰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그럼 내용 보죠.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현란한 광채 흘러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인다.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비문학처럼 접근을 해봐. 동그라미 하나만 줘볼게.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대상이 뭘까?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이 날리는 곳이 어디예요? 가을 하늘이에요. 가을 하늘에 현란한 광채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는 가을 하늘의 대기예요. 그 가을 하늘의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일고 있네요. 결국에 여기선 가을 하늘을 묘사하고 있어요. 가을 하늘의 묘사. 모처럼 바다처럼. 자, 그 다음에 한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감동이 얼마나 큰지 마음 한 개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감동. 자,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이 피어난 백일의 환상을 따라 여러분 이 백일이 태양이에요. 이건 알아야 돼. 다른 시에서도 본 적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백일이라고 하는 게 날일자가 이게 태양, 하얀 태양. 자, 그래서 빛이 하얗잖아. 자, 그래서 찬연이 피어난 태양에 환상을 따라 다름질 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 이건 누구의 모습이야? 자, 그럼 감동을 받은 누굴까? 자, 뭐에 대한 감동? 저 태양을 보고 감동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달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 자,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은 보셨나요? 낯선 문학 작품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떨 땐 출제자가 일부러 제목을 안 보여줘요. 근데 어떨 땐 보여줍니다. 보여줬는데 왜 안 봐요?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 해바라기랬어.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꽃이 원래 뭐를 바라봐서 해바라기야? 해가 있는 쪽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해바라기거든.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자, 해바라기가 가을 하늘을 봐. 근데 가을 하늘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아니면 거기 떠있는 태양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이 백일. 태양을 보는 게 핵심인 거지. 그러면 이 태양의 환상에 감동받고 막 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라면 난 헌신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대상이 뭐예요? 해바라기. 자, 그 다음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같이. 여러분 아폴로가 태양의 신이야.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이 낯선 시를 하려면 모든 걸 끌어당겨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가 태양이야. 황색의 꽃잎, 금빛가루로 겹겹이 단장한 의욕의 씨. 여러분, 해바라기의 꽃에 보면 노랗게 꽃잎이 있고 중간에 해바라기 씨가 있죠. 초콜릿 생각하지 말고. 자, 과자 생각하지 마. 자, 그래서 이 의욕의 씨가 저 태양을 품고 싶은 열망이라는 것이. 그걸로 씨를 딱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폴로를 바라보는 태양의 신을 바라보는 눈동자 같은 그 눈동자로 햇빛 받아 씨를 품었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한 줄기로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의 환희. 여러분, 해바라기 보면 이렇게 좁은 줄기에 꽃이 엄청 커. 그치? 그래서 이 꼭대기의 환희에서 순간마다 이룩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는 자가 누구? 해바라기. 자, 그래서 늠름한 잎사귀들 경의를 담아 들고 뭐를 찬양할까? 태양을.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자,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쓴 거예요? 해바라기. 근데 해바라기의 어떤 모습? 태양을 갈구하는 모습. 그래서 주제는 뭘까요? 어떠한 화자가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화자가 무엇에 대하여 해바라기에 대하여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태도를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러한 생의 집념을 표현한 시다. 그래서 태양을 향한 열망, 뭔가를 원하고 염원하는 어떤 갈구하는 사람의 욕망, 이런 걸 주제로 삼아야죠.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뭘까? 생명이라고 그 태양의 가치를 부여하면 생명에 대한 의욕과 갈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여기서 1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 화자가 나라고 해서 들어가. 나는 해바라기를 본다. 해바라기도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나는 해바라기를 보고 미소 짓는다. 막 이래야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지. 근데 여기서 화자는 해바라기를 시 바깥에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보고요. 그러니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라고 볼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가을의 정경. 가을 하늘 나오긴 했어. 근데 가을 하늘을 바라보는 누구에 대한 얘기야? 해바라기에 대한 얘기고 가을 하늘은 배경이고 거기 중요한 건 태양이라고. 자, 그 다음 환희가 넘치는 삶. 물론 태양을 바라보니 해바라기가 환희를 느꼈지. 그건 해바라기의 많은 감정 중 하나야. 그래서 해바라기는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으로 씨를 품어. 씨. 그러니 이런 거예요. 쉽게 이해하시면 태양을 보고 잉태를 한 거야. 뭐를? 씨로 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퍼뜨리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 보면 이제 태양을 갈구하여 그걸 보고 임신을 하는 거라고, 해바라기가. 자, 그래서 생명에 대한 강한 의욕.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문학 문제 개수를 줄인 대신에 정말 내공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의지를 받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유형은 아주 일반적인 주제 유형입니다만 이 주제 문제를 풀기 어려웠던 건 글이 주제를 이렇게 똘똘 뭉쳐서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간 이제 기출문제나 쉬운 문제들을 보면 사실 주제 문제를 내놓고 지문이 주제를 그냥 줄 때가 많아. 당연히 보이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건 주제를 굉장히 은폐를 해둔. 그렇게 해서 나뭇잎으로 나무의 줄기를 굉장히 가려둔 지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방정식,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에서의 흥행 방정식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쓰여요. 그러면 여기서 방정식은 사실 수학적 방정식은 아니고 방정식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유추해서 쓴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정식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여러 경우에 쓴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 유추해서 쓰이는 것에 대한 얘기일까? 계속 그렇게 갈까? 하고 봤더니 아니야. 왜? 수학의 방정식으로 정신을 차린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이 돼요. 그러나 여기 뒤에 보면 수학의 방정식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의 방정식.
그럼 굉장히 넓은 비유적으로 쓰이기까지 한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수학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를 다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그럼 여기서는 또 통합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수학의 방정식에 포함되는 개념어예요. 근데 이걸 몰랐을 수 있죠. 모르고 그럼 여기서 이 관계를 밝히지 않고 뒤로 넘어갔어도 괜찮아. 몰랐어도 돼. 배경 지식 동원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요. 그런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라는 접속어는 언제 쓰느냐? 전환에 사용합니다. 전환에. 화제를 전환하겠대. 그러면 아예 방정식 말고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요 바로 앞에 나온 통합 방정식 말고 다른 방정식 얘기를 하거나 뒤에 봤더니 어때요? 통합 방정식은 변수에 따른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변수에 따른 게 아니라 차수에 따른 거예요. 여긴 변수, 여긴 차수. 그러니 이 앞과 뒤는 결국에 통합 방정식과 변수와 관련된 방정식의 두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 얘네들 다 뭐 안에서 노는 얘기지? 수학의 방정식 안에서 노는 얘기야. 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끝까지 읽어보면 자,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하는데 여기다 칠걸. 자, 변수와 차수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정식이랑 변수와 차수는 방정식 안에서 변수 차수는 무관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이 글에서 도입부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인 방정식이라는 이 개념의 활용은 뭐 때문에 나온 거다? 호기심 유발. 예. 그래서 도입부로서 호기심 유발 용도로 쓰인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수학의 방정식의 방정식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는 게 변수만 얘기를 하냐? 아니 차수도 돼. 얘네들은 각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이라는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1번. 수학 용어. 그중에 방정식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변수와 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죠. 자, 그럼 나머지 왜 안 되나 볼게요. 사실은 정답이 너무 정답이라서 나머지 Y낫을 얘기하는 게 참 무색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함정이 쓰였나 볼게요. 자, 여기서 2번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여러분 2번을 고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왜? 서두에 속아서 호기심 유발 용도의 방정식을 비유적으로 쓴 건데 저걸 얘기하기 위해서 뒷부분이 나왔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뒷부분의 내용은 저 내용과 별개의 내용이거든요. 아예. 그러면 결국에 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수학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아예 각각일 때는 누가 중심이냐 결정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서두 부분이 중심이라고 착오를 하면 2번 고르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은 호기심 유발 도입이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의 정의는 찾을 수가 있어요. 방정식 정의는 찾을 수가 있는데 분석적으로 방정식을 이루는데 무엇이 있느냐를 요소별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변수와 차수는 양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방정식에 어떤 활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구성 요소라고 하려면 방정식을 전체로 두고 A와 B와 C가 방정식을 만든다.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서 얘기를 해야 돼. 분석을 했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수학 용어에까지는 똑같네. 추상성과 엄밀성. 엄밀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추상성에 대해서 언급된 적 없죠.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와, 이렇게 11번 같은 거 제가 이제 모고에 내면 막 말장난 난다고 그러고 욕하고 그랬다? 여러분 나오잖아.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 처리가 되느냐를 따져주는 문제 유형이에요. 예, 그럼 볼게요.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 못 읽을 것 같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빈칸의 근거만 찾으면 돼요. 자,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의 초점이 맞지 않는 상에 맺혀서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여요. 이걸 근시라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엔 빈칸이 없어요. 하지만 읽어야 돼요. 불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근시를 밝히기 위해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근시 동그라미 그리고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임. 여러분 먼 곳의 물체가 왜 흐리게 보이는지 얘기를 했어요. 망막
앞쪽에 초점을 맺어서. 망막에 맺어야 되는데 저기 초점 있는 거야. 그래서 흐리게 보인다고. 자, 그러면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의 괄호에 맺혔던 초점. 그러면 어디에 맺힌다고 했는지 끌어오면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쪽에 맺혔다며. 그죠? 자, 그러면 뭐뭐 아웃. 앞쪽에 맺혔던 벌써 확률 50% 됐어. 자, 앞쪽에 맺혔던 초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뒤를 봐야 알아. 자, 앞쪽에 맺혔던 게 어디로 와서 선명하게 보여. 그러면 앞에 맺힌 게 문제지. 그러면 앞보다 뒤에 맺혀야 되지. 그럼 어디로 이동했다? 뒤로 이동했지. 그래야 망막에 맺히지. 너무 앞인 게 문제잖아요. 그럼 좀 뒤로 오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앞, 여기에 뒤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해서 계속 잘 보인다.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이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자, 여러분, 근시가 심하면 점점 더 앞에 맺히겠지. 앞에 맺히는 게 문제잖아. 그러면 심하다는 건 더 멀리 앞이란 얘기잖아. 자, 그래서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멀겠죠.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앞쪽으로 멀겠지. 원래 이게 문제잖아요. 그 앞쪽에 맺히는 게 문제니까 이게 심하다고. 그러면 답안은 몇 번? 네, 바로 몇 번? 빨라, 1번. 자, 이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진정하면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봤냐, 이런 걸.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전에 구닥다리 문제들만 풀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을 할 때도 그랬어요. 거의 예언이죠. 예. 문학이랑 성어를 병합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나 정도? 그러면 이제 어휘 성어 쪽에 4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 더 나왔어. 자, 이 부분은 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럼 보죠. 여기서 다음 중 기억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허참 세상 일도 뭔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네. 마을에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댁도 말이 아니여. 그 많던 전답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성까지 당하는 걸 보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봐봐, 예를 들어 많은 전답 팔았으니까 부자 됐겠네 라든가, 부동산이 좋으니까 시세가 라든가, 이러면 안 돼. 앞뒤를 봐봐요. 허참 말이 아니여. 그러면서 팔아버리고 남의 손에 넘기고 악상을 당했다. 흉악한 일을 당했다고. 예. 자, 그 다음에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아이 증손이라곤 기집애 그의 하나뿐이지 않았어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는 건 어려서 이미 잃었고 아이고 어쩜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악상이 뭐예요? 그 집의 증손인 이 여자애가 죽은 거죠. 예. 자, 여러분, 무슨 작품? 소나기. 저는 이 문제 출제자가 진짜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첫째, 황순원의 소나기를 모르는가? 아, 너무 오래전 영화예요. 엽기적인 그녀 영화만 봤어도 소나기를 알지 않을까? 거기서 전지현이 차태현을 같이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코믹해졌지만 이게 원래는 되게 아름다운 소나기라는 소설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예, 거기서 보면 소년이 소녀와 정말 약간 꿈같은 첫사랑. 그런데 그 소녀가 결국에 죽는 새드 엔딩이거든. 자, 근데 이 황순원의 소나기를 알면 이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진 상황인 걸 당연히 알죠. 거기다가 이게 열거돼 있죠. 그럼 나쁜 일이 겹치고 이거잖아. 그러면 이 상황에 쓸 수 없는 거, 상황을 파악을 못해서냐, 성어를 몰라서냐. 여러분, 이건 성어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상가상, 전호후랑. 여러분, 전호후랑 처음 봐요? 호랑이 호, 일이랑. 여러분, 일이랑자 이렇게 외우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부스 개견자죠. 일이가 개, 늑대, 일이 같은 과 이렇게. 그래서 앞에 호랑이를 피하려 하니 뒤에서 일이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 자, 그 다음에 화불단행. 아, 요거 모를 수 있죠. 아이고 이거 여기에요. 자, 이거 하트 여기야. 자, 여러분, 화불단행이라고 했어요. 이게 화자가, 자, 이게 재앙 화자야. 재앙이 겹쳐서 온다.
자, 그 다음에 고장난명이 답인데요. 4번이 답입니다. 지금 조금 PPT가 흔들렸어요. 자, 여기서 고장난명은 외로운 손바닥, 외로울고 손바닥장, 외로운 손바닥은 혼자 울지 못한다. 즉 한쪽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협력해라 이 뜻하고 하나는 싸움이 혼자 나냐? 비슷비슷하니까 끼리끼리 싸우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개의 성어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생소한 성어가 화불단행이죠. 화불단행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기출 성어는 아닙니다. 근데 뭘 보면 되잖아. 재앙화자, 화를 입었다. 그러면 요 나자를 알면 되지.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여러분 13번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는 제가 이제 적중을 생생낸 거고 자, 요 문제 유형 볼게요. 밑줄 친 말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 모고를 보셔서 아수라장 보셨으면 쉬웠겠지만 만약에 못 봤다. 그러면 가외또는 어디에 등장하는 말일까요? 사이시옷 관련 조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 맞춤법 30항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이시옷을 쓸 때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그리고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일 때는 사이시옷을 넣지만 한자 더하기 한자일 때는 6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조항과 예시를 연결시킬 수도 있으니 이 앞글자와 뒷글자 중에 무엇이 하나는 한자 하나는 고유어라면 알아두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인지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인지 30항 안에 있는 한자들만 보자. 자, 가외돈 거기 사이시옷 쪽에 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알았어야 돼. 그 다음에 고자질 할 때 오늘 제가 어휘한자 알고리즘에 부수확장 한자를 했는데 고자질 할 때 고자를 했어요. 이게 알릴 고자예요. 기미독립 선언서 한자에도 나와요. 고할 고자. 고소할 때 이 고자예요. 예, 그래서 고자질이라는 건 알리는 행위입니다. 질은 고유어 접사죠. 자, 그 다음에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관자놀이 할 때 와 이건 진짜 관자가 사실은 이 갓의 일부 예, 그래서 그걸 관자라고 하거든. 산호관자 이게 뭐냐면 보석으로 관자를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조개 관자 아니야. 자, 그거 말고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자라고 해야 되니 갓을 쓸 때 그 안에 망건 쓰고 막 이러죠. 상투 틀고 망건 쓰고 막 이렇게 쓰잖아. 거기에 이렇게 보면 왜 바둑알처럼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예,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자놀이가 신체 부위를 얘기를 하지만 그 위치에 있는 이렇게 있는 하얀 거 그게 관자인데 그게 이제 보석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산호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흥부전에 나와.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가난해가지고 입을 게 없어서 산호관자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게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 표준어 규정에 있는 단어고 게다가 깡총깡총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죠? 깡총깡총 안 된다. 깡충깡충.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껑으로 출발하면 속지 말고 충충. 이렇게 그래서 깡도충 깡도충 이렇게 했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설 보시고 공부하시고 16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론문법 경어법, 높임법이죠. 자, 그래서 높임법에 우리나라 현대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 그리고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뭘 원했나 볼게요. 주체 높임법은 주체 경어법이 높임법이에요. 주체 높임법은 용언에 선어말어민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난다면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그래서 막 본 보죠 막 이럴 때 그럴 때 건건이 시시거리지 말고 마지막에 시를 한다. 이거는 저도 높임법과 언어예절할 때 수업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시를 넣자.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높임의 특수용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 높임 특수어휘 그 다음에 객체 높임 특수어휘 있죠. 그리고 그거 우리 같이 외우자고 했었는데 외우셨어요? 자, 주체 높임을 위한 특수어휘에는 할아버지가 있다 말고 계시다. 아시죠? 계시다. 자다 말고 주무시다. 아프다 말고 편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게 바로 높임 특수어휘예요. 자, 그럼 객체 높임 특수어휘로는 뭐가 있을까? 자, 주다 말고 들이다, 물어보다 말고 여쭤보다, 이런 것들이 객체 높임 특수어휘죠. 자, 그러면 여기 높임의 특수어휘 중에서 뭘 위한? 주체의 높임을 위한이어야 돼. 속으면 안 돼요. 객체 높임 특수어휘 안 돼. 자, 그러면 1번부터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자, 여기서 편찮다의 주어는 상대이자 주체인 할머니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편찮으세요 라고 할 때 편찮다, 이게 지금 높임의 특수어휘 맞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었지. 이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용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서 마지막 용언에 시를 넣는다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예문으로 적절치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자, 주체 나왔어요. 용언, 용언. 근데 이 용언이랑 이 용언 중에 시가 2번 나왔어. 근데 이 용언이 각각 떨어져 있죠. 그러니 뭐 마지막에만 연달아 나올 때 마지막에만 시를 한다에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높임의 특수어휘가 어디 있나 봤더니 지금 없어요. 돌아보시. 그 다음에 부탁하시. 시만 있고 높임의 특수어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예문으로 부적합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용언이 지금 펴며 웃으셨다. 그럼 2개네. 그럼 용언 2개 중에 샷. 좋아 좋아. 근데 뭐가 없어? 높임의 특수어휘가 없어. 자,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가셨다. 용언이 2개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에 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무시다라는 특수어휘 나왔고, 자, 4번이 가장 적합한 예문이다. 여기 있는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예문이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론 문법 문제를 줄인 대신에 굉장히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적용도 되나, 이런 것들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항 개수를 줄인 대신에 이론 문법 문제에 굉장히 예리하게 냈다.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자, 아래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설명 방식은 뭐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글의 전개 방식.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4가지의 선지 중에 3개는 사용이 됐어요. 이럴 때는 뭐를 먼저 봐야 돼? 선지를 먼저 봐요.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으면서 나올 때마다 지워줍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나온 게 답이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이 쓰인다. 뉴스의 경우, 그러면 여러 종류의 자막 중에 예시가 남았네. 뉴스의 경우. 앵커가 기사를 소개할 때는 앵커의 왼쪽 위에 기사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핵심을 추려서 제목 자막을 씁니다. 보도 중간에는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 쓰이는 자막도 비슷해요. 여러분, 그럼 이 괄호친 부분, 이게 바로 자막의 정의야. 자막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건, 정의가 되려면 어떤 내용에 대한 정의하고 싶은 자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개념, 범위 획정이 필요해요. 그 범위를 정해주는 유개념이 바로 글자예요. 정의가 되려면 피정의항이 있고, 피정의항을 뭘로 설명을 해야 돼? 종차와 유개념. 여기서 얘기하는 유개념은 상위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막에서 글자, 이게 상위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앞에 있는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이게 종차죠. 자, 그럼 종차도 있지, 유개념도 있지.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정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시도 있고 정의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대요. 그런데 영화 자막은 이런 점이 달라. 그래서 영화의 자막과 텔레비전 자막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안 나온 게 뭡니까? 유추. 자, 그럼 유추는 뭔데요? 유추는 무엇의 준말? 유비추론. 유사한 것에 비유해서 추론하다 입니다. 자, 그래서 유추는 끝까지 없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18번 배열 문제입니다. 자, 배열 문제를 풀 때 붙박이 파트가 있으면 이 붙박이 파트를 먼저 보고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왔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밑줄? 공격적 환경보호 조치들.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살충제, 독성 화학물질 확산 등등등등 이것들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한 투자를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 밑줄 걷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구체화 정보니까 안 칠게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조각들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선지를 먼저 보면 어떤 어마어마한 힌트가 있나요? 뭐 만약에 선지 머리가 다 하나야. 그럼 개인 건 확실하잖아. 이런 건 만약에 출제자가 주면 가져가면 되는 힌트지. 하지만 골고루 만약에 배열이 되어 있다면 별 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조각이 막 4, 5조각 되는 것도 아니고 3조각밖에 안 되니까 이럴 때는 깔끔하게 그냥 순서대로 읽어버리자고요. 자, 그러면 가를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노력. 그러면 이때 너무 빠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규제 노력 바로 뒤인가 봐. 여러분. 이 앞에 사이에 뭐가 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약을 할게요. 이러한 규제의 노력 가운데에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게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며 오히려 악화를 시키기도 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러한 규제의 노력의 폐해.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했죠. 부정적인 얘기.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대. 이건 긍정적인 얘기잖아. 그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역접의 접속어를 쓴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죠. 여기에 지금 역접의 접속어가 있다는 건, 그죠? 이 앞에는 긍정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예를 들어, 근데 이건 누구의 예시일까? 봐야 알겠죠. 긍정 예시일까? 부정 예시일까? 자, 예를 들어 어쩌고저쩌고 단기적으로 대기오염을 가중시켜요. 대기오염이 더 심해진다고. 그럼 이거는 무슨 예시예요? 부정의 예시죠? 그러면 다는 가 뒤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앞에 긍정 오고요. 그럼 나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나가다. 1번.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수사법. 여러분, 우리 앞에서 해바라기 나왔었잖아요. 문학이. 이 문학 해바라기는 낯선 문학을 보여주고 주제 파악이 가능한지, 내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면 여기선 철저하게 수사법. 수사법은 표현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표현상의 특징 공부가 완벽히 됐나? 이걸 본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우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어리를 질끈 동이다. 제목이 뭐예요? 슬픈 족속. 우리가 족속이라는 게 민족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인 거 아시죠? 이 흰옷을 입는 민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흰색의 이 의복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뭐다? 인접성을 드러내는 환유다. 자, 그래서 자, 비유 중에 대유법이 있고 대유법 중에 환유와 제유가 있습니다. 환유는 인접성의 원리를 활용하고 제유는 부분성의 원리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환유라고 하는 것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시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락을 먹어요? 도시락 속에 밥을 먹어요? 도시락 속에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이런 것도 환유의 예시고, 온 마을이 슬피 울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을이라는 공간이 울어요? 아니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울어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울죠? 네, 그러면 이것도 환유입니다. 이게 인접성이에요. 자, 그리고 어떤 작가가 더 이상은 작품을 쓰지 않겠대. 그러면 절필했다 그래. 그래서 붓을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도 붓을 꺾었다는 게 앞으로는 절필, 안 쓰겠다, 작품을 생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환유인 거예요. 붓은 작가를 의미한다는 거죠. 왜? 가까이 있으니까, 인접하니까. 자, 그럼 제유라는 건 뭐냐? 자, 노인의 흰머리. 노인이라는 전체를 이루는 일부. 자, 그래서 자, 그 사람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흰머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유를 활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계에 새 얼굴이 나왔다. 얼굴만 나와? 얼굴이 달린 몸이 나왔겠지. 사람이 나왔다고. 새 인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새 얼굴이 나왔다. 저 축구선수 황금다리, 황금다리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그런 게 제유성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제휴법, 환유법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언제 하느냐? 문학 알고리즘, 이유 있는 문학 선지계 넘어 이런 거 할 때 수사법 할 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비유 중 환유야. 그러면 1번부터 4번에서 이제 골라볼게요. 비유 중에 직유법. 직유법은 직접적 비유라는 뜻으로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 있냥 같은 직접적인 비유 표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은 A equal B. 이걸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표지 없이 바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을 바로 표현해주죠. A equal B. 자, 그 다음에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자, 그래서 파도는 무생물이죠. 근데 이걸 동물처럼 표현했으니 화류. 이거 은유. 근데 우리는 뭘 찾지? 환유를 찾지. 의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칼날을 밟습니다. 이 칼날은 위험을 뜻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상징 아닌가요? 자, 이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선생님은 이걸 환유로 설명 안 하고 상징으로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뭐냐면 원래 상징은 한 방에 상징이 되는 게 아니야. 은유나 환유나 이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널리 알려지면 그러면 관습적 상징이 돼.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은유나 환유를 자주 쓰다가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풀면 상징이라고 해. 근데 제가 여기서 환유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한 작품 안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시에 등장하면 그래서 다각적인 해석의 여지가 열려있지 않으면 환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제목에 원관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관념이 슬픈 족속이고 보조관념들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환유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네, 맞아요. 이것도 여기에 그러면 칼날이 위험이면 위험이 어디 있어? 자, 이거 의로운 사람이 옳은 일을 위하여 하는 일 추론을 해서 원관념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험이라는 원관념을 표현하는 환유다. 그리고 이게 문화적으로 칼날을 밟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환유를 거쳐서 상징화된다. 어쨌든 4개 중에 가장 지금 환유에 가까운 건 상징 개념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환유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 원관념이 제시됐으니 환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답안은 몇 번?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자, 여러분 20번에 자, 요거 맞춤법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하면서도 제가 한글 맞춤법 30항 언급을 했어요. 한글 맞춤법 30항이 바로 사이시옷입니다. 제가 군무원 마무리 코드, 그 마무리 출제 코드 할 때도 제가 한글 맞춤법에 가장 많이 나온 출제 빈도 3위가 뭐라 그랬어요? 1위가 사이시옷이고 띄어쓰기. 띄어쓰기랑 사이시옷이 막 비등비등하죠. 그 다음에 도움법칙. 그 다음에 준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띄어쓰기, 사이시옷, 도움법칙, 준말.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사이시옷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사이시옷을 쓰는 조건은 어떠하냐? 자, 일단 사이소리 현상이 나야 돼요. 단어와 단어가 합성이 되면서 합성어일 때만 사이시옷을 넣어요. 이때 된소리가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2개가 덧났어야 됩니다. 공기밥, 밥으로 된소리가 덧났어.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발음이 되니까 밥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한자 더하기 한자는 아니어야 돼. 아니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이시옷을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인사말 이거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발음 자체가 인, 사, 말이지. 여러분 이걸 니은을 받쳐서 발음하면 옳지 않아요. 인산말이 아니야.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없는데 사이시옷을 넣을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 뒤처리라고 할 때 이거 뒤처리 아니냐. 여러분 뒤에 거센 소리가 오거나 된 소리가 오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치으시니까 사이시옷을 넣지 않아요. 뒤풀이, 뒤처리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편지글. 이것도 편짓글이 아니야. 게다가 편은 장음이야. 이건 몰라도 되지만 편지글. 여러분 편지글 아니에요? 편지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4번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조항 예시도 아니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이 쉬우니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 4번 너무했어. 다 읊조렸을 때 편집글이라고 했을걸? 근데 편집글을 써놓고 봐봐 그러면. 사이쇼 넣으면은 어울려? 이상 눈에서 토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자, 21번에 문학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산문이 이렇게 2개 정도만 나와주는데 정말 드물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일야 구도하기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요런 식으로 문학 문제가 나왔는데 선지의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즉 형식에 대한 게 나오면 먼저 캐치합니다. 자, 1번에 직유와 은유 잡아. 직유와 은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였다. 그 다음에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여러분 여기서 역설은 역설법이 아니에요. 힘주어 이야기하다 이거예요. 역설법은 반어와 역설할 때 역설법은 뭐예요? 모순어법이고 그건 다른 얘기야. 그거는 역설하다라고 말 안 해. 역설에다 하다 붙여서 역설하다라고 하면 힘을 내어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힘주어 말했다. 그럼 이건 주제에 대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건 내용선지. 그 다음에 3번 일상에서의 경험이 나와야 돼. 이것도 내용선지긴 해요. 다른 이의 생각을 반박하려고 했어. 이것도 내용선지예요. 그러면 2번이 주제가 맞나 봐야 되고 이런 게 있나 봐야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3개는 참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보죠. 이럴 때 가장 낭패를 보는 게 읽으면서 직유, 은유 안 찾아놓고 나중에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예, 그 읽으면서 신경을 써야 돼. 자, 그럼 내용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이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자, 벌써 반박하고 시작했지. 몇 번 선지? 4번 선지 치워. 자, 그 다음에 나의 집이 있는 산속 바로 앞 문 앞에 큰 시냇물이 있는 거예요. 해마다 여름철 폭우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냇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늘 수레와 말, 대포와 북소리를 듣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얘네들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소리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은유예요. 수레와 말의 소리, 대포와 북의 소리. 이게 냇물 소리야. 자, 여러분 여기 은유 있어요. A equal B. A equal B. 냇물 소리? 이 소리. 자, 그 다음에 나는 문을 닫고 들어누워 그 냇물 소리를 구별해서 들어본 적 있다. 냇물 소리. 깊숙한 솔숲에서 울려나오는 솔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직유. 자,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청아하게 들린다.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직유. 이 소리는 화난 것처럼 들린다. 뭇 개구리들이 다투어 우는 듯한 소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직유법은 여러 번 나왔어. 더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직유와 은유 찾았어요. 1번 소거해 주세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다. 일상 경험이죠? 자, 이제 주제만 도출하면 돼. 이 일상 경험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거지. 하고 싶은 얘기를 뽑아봤을 때 결국에 이것이 다, 자, 단지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들릴 뿐이다. 내가 세심하게 들어봤는데 다 귀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요. 이게 주제예요. 자, 그러면 주제가 틀렸네. 세심한 관찰로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심한 관찰은 뭐냐 하면 시,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이것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를 관찰이라 그래요. 세심하게 관찰을 해봤어. 근데 거기서 본질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 안에 진실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여기서 밑줄 친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여러분 이게 바로 다의적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의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4개 선지 중에 셋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걸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어휘로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문법에서 의미론 쪽에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볼 수가 없었다. 자, 무엇으로 보다. 저는 이 보다와 같은 서술어일 때는 다이어적 의미 파악을 할 때 바로 앞에 나오는 필수 성분을 보라고 하죠. 뭐뭐로 보다. 자, 그래서 무엇을 뭐뭐로 보다. A가 B를
C로 보다. 여러분 사실 오픈북이냐고 사전 주냐고 이런 뜻인 걸 미리 어떻게 알아. 그래서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 그는 A가 B를 상대를 C하게 보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고 누가 내가 뭐뭐 할 것으로 보다. 자, 구조를 보면요. 지금 이것만 좀 다르고 사실 이것 자체가 날씨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B를이야. B를 날씨가 C 할 것으로 본 거지. 사실. 날씨를 낙관적으로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A, B, C를 보면 얘는 주체, 대상, 그리고 내 예측. 혹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평가인 거죠. 그래서 대상을 평가하다, 대상에 대해 생각하다, 대상에 대해서 예측하다. 이런 의미는 유사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번 볼게요. 손해를 보다. 그러면 A가 B를 보다죠. C로 보다가 없어. C로 어떻게 보다가 없다고. 그러니 A가 B를 결국에 당하거나 겪은 거예요. 구조가 다르죠. 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 어휘력이 약한가 봐.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모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외울 거야? 그렇게 언제 문제를 풀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3번. 자, 23번의 화법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의리, 동의의 경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공손성의 원리라고 화법 이론이 있습니다. 처음 보셨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압축서 마무리 출제코드 99 99개 포인트로 잡은 거에도 공손성의 원리는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10회분 될 때도 공손성의 원리는 해야 되는 거죠. 대화의 경률, 공손성의 경률 뭐 이런 것들. 공손성의 원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화법에도 이론이 있구나. 봐야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화법의 이론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어요? 토의와 토론의 차이. 그 다음에 토의의 종류.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화의 경률.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그 다음에 또 공감적 듣기. 그리고 또 개방적 질문, 폐쇄적 질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된다. 자, 그러면 동의의 경률은 뭐냐면 상대방과 나의 의견 차이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일단 일부 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거나 동의하는 체를 하고 나서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까지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깝게 감정적으로 만들어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답 볼게요. 여러 침대 중에 이게 커서 좋은데 살까요? 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일부 인정하거나 내 생각도 어떤 점은 같아라고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침대가 크고 큰 거 맞네. 매우 우아해서 참 좋군요. 나도 좋네. 근데 하면서 반박을 하더라도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어쨌든 일부 동의를 했죠. 그럼 동의의 경률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3번은 뭔가 볼게요. 자, 공손성의 원리 중에 다른 경률들을 보여주거든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의문형으로 얘기를 하면 의문형은 상대방에게 거절의 기회를 줘요. 상대방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죠. 그래서 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탁하는 방식, 요령의 경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갑에게 이제 갑이 있고 이제 을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죠.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이론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글씨 좀 크게 써주세요. 안 들리는데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놓친 거야.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좀 더 크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할 때 나 자신의 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잠깐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라든가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라든가 내 탓이다. 이 문제 상황은 내 탓이니까 뭔가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의 책임을 키워서 그래서 나의 부담을 키우는 관용의 경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탓이오라고 하시면 돼요. 2번은. 자, 3번 겸양의 경률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이 바로 겸양의 경률이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아, 그치. 뭐 이런 문제를 두 개나 내냐고. 그래도 어떻게 푸는지 얘기를 했죠? 이 수업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중생과 자비는 한자임을 알았어야 된다. 배우게 돼 있어요. 어떤 강사의 커리큘럼을 타면 배우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가르쳤어요. 자, 그 다음에 구걸과 동량이 있을 때 이렇게 하자. 구걸의 거리인 한자는 낮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 글자를 떼어서 이거랑 비슷한 글자, 이거랑 비슷한 단어, 비슷한 의미, 유의적 의미를 가진 것 중에 이 두 개 중 하나의 의미라도 가지고 있는 게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좀 순발력이 필요하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거린 이렇게 해서 얘는 한자구나 알아보고 1번 답으로 고르셨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25번입니다. 자, 25번에 다음 중 밑줄친 단어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되게 당혹스러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걸 왜 냈는지 나 좀 알 것 같아. 아마 군무원 출제진들이 제 1번부터 20번, 25번까지 다 볼 리도 없지만 각자 자기가 낸 문제 번호를 듣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저렇게 낸 것 같아요. 들으면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어. 여기 청와대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국립국어원에 무슨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대통령 이름 니은 첨가해서 부르냐 아니냐. 이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냐 윤석열이냐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 근데 대통령 이름을 낼 순 없는 거야 또. 그래서 아 이거 대통령 이름 말고 딴 걸로 뭘로 하지?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 내 이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기출의 역사상 사람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로마자 표기에 낸 적 있냐? 있죠. 근데 있는데 낼 때 주로 조항의 예시 그 자체를 내죠. 조항 예시에 뭐가 있게요? 로마자 표기에 인명의 표기에 한복남 그리고 빛나가 있어. 홍빛나. 이 둘이거든? 근데 한복남이랑 홍빛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신윤복. 근데 신윤복이 로마자 표기로 나온 게 아니라 발음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신윤복 나왔을 때도 되게 욕을 먹었어. 시윤복이냐 신윤복이냐 니은 첨가 하냐 마냐 이게 나왔어가지고 발음법으로 표준 발음법으로. 그래서 이게 표준 발음법 규정 예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대차게 먹었어요. 그때 그 기출도. 그런데 이런 게 나오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문 규정 문제는 좀 규정 예시 안 해도 낼 거 참 많은데 그 규정 예시 안 해서 내도 충분히 틀리거든요. 예, 근데 굳이 이렇게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 신윤복 때 이제 국립국어원은 뭐라고 하냐면 인명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니은 첨가를 안 하는 걸 기본으로 본다. 그래서 신윤복은 근데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여가지고 시윤복이라고 발음이 써 있어. 예, 써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니은 첨가를 안 하는 게 사전에 입증되는 단어인 거죠. 조항의 예시는 아니었지만. 자, 그러니 얘도 낼 수 있죠. 대통령 이름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칙을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수업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문구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은 이잖아요. 그럼 사람 이름으로 나온 거야. 자, 그럼 사람 이름일 때 니은 첨가 해 안 해? 하지 말아야지 원칙적으로. 그죠? 하지 말고 원칙을 기준으로 하니까 허용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복 성을 앞에 두고 성과 이름은 띄어 쓴다. 그 다음에 연필을 쓸 때 여. 그래서 Y로 시작해야죠. YEO가 이어져. 여언 니은 필 할 때 망쳤어. PH 아니야. 피읍은 P 하나야. 예, 그래서 P H 땡. 그래서 N과 H 땡.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름에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넣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와대. 자, 청와대 청 끊고 어는 어떻게 써요? 이오 청. 그 다음에 와 대. 사실 청와대를 틀리면 안 되죠. 이게 청와대라는 단어라서가 아니라 이건 모음만 똑바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자 표기 일람표만 외웠으면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라산. 여러분 이건 규정 예시 맞죠? 규정 예시고 발음할 때 할, 산으로 유음화가 나기 때문에 리을은 뭐다? LL로 쓴다. 리을이 연달아 나오면 LL이다.
한라산은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는 로마자 표기법 이 표기죠. 자, 그 다음에 북한산. 자, 북한산 발음을 할 때 축약이 일어나죠. 그러면 북한산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체언일 땐 자음 축약을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죠. 예, 그래서 북한이라고 H를 따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K와 H를 분할해서 4번 선지와 관련된 게 뭐예요? 자음 축약이 체언일 때, 즉 명사일 때는 반영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25번까지. 이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다. 자, 예, 정말 낱낱이 풀어헤쳤습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이 시험 보고 나서 이 해설을 25번까지 듣고 나서 이 순간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마무리 멘트를 할게요. 자, 지금 인내심이 없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은 25번까지 안 봤을 거예요. 중간에 어디선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영상 꺼버렸을 거야. 근데 지금 25번까지 봤다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얻어서 이번 기출에서 그래서 더 잘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요 순간을 저랑 이렇게 마주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단순히 말하는 해설지가 아니었죠?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까?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뭘 공부했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드렸으니 여러분 공부를 너무 얄팍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자리는 어렵게 얻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근데 공부에 꾀를 내려고 하면 시험은 한 해 한 해 한 번이잖아요. 유일한 나의 시험이잖아요. 그 유일한 나의 시험을 대면하는 자세가 요령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략적이어야 하지만 너무 요령을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